가상자산 위믹스가 4대 코인 거래소로부터 일제히 상장 폐지 결정을 통보받았습니다. 위메이드는 이번 결정이 거래소의 갑질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 침체 전망과 금리 속도 조절 기대감이 충돌하면서 국내 증시가 보합권에서 등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증권가에선 눈치 보기 장세가 계속될 것이라 분석합니다. 금리 인상으로 조달 비용 부담이 커진 제2금융권이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저신용자들이 제도권 금융 밖으로 내몰릴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옴시티 프로젝트에 이어 사막 도시를 녹지 공간으로 바꾸는 킹 살만 파크 사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의 쌍용 건설 참여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센 경제 라이브 출발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라이브 최민정입니다. 게임으로 돈을 번다는 P2E 사업을 주도했던 위메이드가 위기를 맞았습니다. 위메이드 가상자산 위믹스의 상장 폐지가 결정된 건데요. 위메이드는 이번 결정에 대해 거래소의 갑질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서지은 기자입니다. 디지털 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는 지난 24일 위메이드가 발행한 코인 위믹스에 대해 거래 지원을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닥사의 결정에 따라 빗썸과 코인원, 업비트, 코빗 등 거래소 4곳은 다음 달 8일 위믹스 거래를 종료합니다. 위믹스 유통량 계획 정보와 실제 유통량의 차이가 있는 것을 상장 폐지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투자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점, 닥사의 거래 지원 종료 여부 등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수차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발표해 혼란을 초래한 점도 언급됐습니다. 위믹스 상장 폐지 결정에 2,000원대를 형성했던 위믹스 시세는 700원대로 급락했습니다. 위메이드는 유통계획 가이드라인을 정확히 밝히지 않은 업비트의 갑질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정확한 기준을 제시해주고 그 기준을 위메이드가 못 맞췄을 때, 위믹스가 못 맞췄을 때 이런 처분을 받는다면 그거는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준도 없는데 저희가 뭘 못 맞추었다는지 설명도 안 해주면서 거래 지원을 종료하겠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한 것을 저희는 갑질로 생각을 합니다. 닥사의 이번 결정에 대해 위메이드는 각 거래소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가처분 신청을 해서 개별 거래소별로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P2E 게임 시장의 선구자로 평가받아온 위메이드가 위믹스 코인의 상장 폐지로 위기를 맞으면서 앞으로 진행될 가처분 신청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지은입니다. 삼성생명법이 또다시 화두에 오르며 600만 명의 삼성전자 개인 투자자들의 근심도 커졌습니다. 삼성생명법이 통과하게 되면 삼성전자 주식 약 19조 원가량이 시장에 풀리게 되는 건데요. 이를 해석하는 증권가의 전망은 엇갈립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삼성생명법이 또다시 국회에서 언급되며 개인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졌습니다. 삼성생명법은 보험사가 보유한 주식 평가 기준을 취득 원가가 아닌 시가로 계산하고 총 자산의 3%를 초과하는 지분은 매각하도록 하는 겁니다. 삼성생명은 현재 삼성전자의 보통주 8.51%와 우선주 0.01%를 보유하고 있어 총 자산의 3%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 법안이 통과하면 삼성생명 자산의 3%인 약 9조 5천억 원을 제외한 19조 원가량의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해야 합니다. 개정안은 5년에서 7년간의 유예기간을 인정하고 있지만 그 시간 동안 삼성전자의 주가가 오를수록 매각 규모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대규모 매물 출회에 따른 주가 하락을 우려하는 가운데 전문가들의 시각은 엇갈립니다. 지배구조 개선 불확실성 해소라는 측면에서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건데요. 로는 지배구조 개선, 불확실성 해소라는 측면에서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고, 블록딜을 통해서 해외 유수의 그 기관 투자자한테 삼성전자 지분이 이제 넘겨진다면 오히려 그 호재도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대규모 매물 출회인 만큼 주가 하락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합니다. 블록딜로 이렇게 한꺼번에 시장에 매물이 출회될 가능성에 비춰보면은 주가가 이제 상당 부분 급락할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거든요. 이어 전문가들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오랜 시간 보유한 주식을 갑자기 강제 매각해야 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자본시장의 혼란을 야기하지 않도록 지분 매도 방법에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서울경제TV 최민정입니다. 금리 속도 조절 기대감과 글로벌 경제 침체 전망 혼재에 국내 증시는 보합권에서 등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증권가에선 아직 증시 추가 상승 요인이 부족해 눈치 보기 장세는 계속될 것이란 분석인데요. 한 주간의 증시 흐름 윤혜림 기자입니다. 미국 경기선행지수에 이어 시카고 연준 국가활동지수가 9월 0.17에서 지난달 마이너스 0.05를 기록하며 경제성장 둔화를 시사했습니다. 중국의 코로나19 확산 심화도 증시에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광저우 지역의 인구 이동을 엄격히 제한한다고 발표하자 글로벌 경기 우려를 더욱 높이며 증시 하락을 견인했습니다. 반면 긴축 속도 조절론에 기대감이 커지며 증시에 힘을 보탰습니다. 현지 시간 23일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FOMC 의사록을 통해 상당수의 연준 위원이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는 것에 동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물론 최종 금리에 대해 예상보다 더 높을 것임을 언급했지만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주장한 데 더 중점을 둔 것으로 추정됩니다. 어제 한국은행 역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는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증시에 큰 영향은 없었습니다. 이에 코스피는 한 주간 0.27% 내린 2,437.86포인트에 코스닥은 0.22% 오른 733.56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수급 동향을 살펴보면 코스피는 개인은 매도한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세를 이어갔고 코스닥은 개인과 외국인이 매수, 기관이 매도했습니다. 이번 주 증시에선 대형마트뿐 아니라 편의점, 제과점, 식당에서 비닐봉투와 플라스틱 빨대 등의 일회용품 사용이 제한되자 대형 포장, 테린 포장 등 종이목재 관련주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증권업계는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의 위험과 코스피의 등락 패턴이 연동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12월 FOMC 전까지는 경제지표에서 연준 정책의 실마리를 찾으며 제한된 주가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서울경제TV 윤혜림입니다. 화물연대 파업에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K에너지 등 정유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주유소에 기름을 공급하는 유조차 조합원들이 화물연대 파업에 동참하면서인데요. 장민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들어가면서 정유업계도 석유 제품 판매에 차질이 생길까 긴장하는 모습입니다. 유조차 운전자 대부분이 화물연대 조합원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화물연대 소속 유조차는 전국의 70%, 석유 제품 소비가 많은 서울의 경우 90%에 달합니다. 정유업계는 화물연대 파업에 대비해 주유소 기름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업계는 비축량을 점검하고 비노조원을 투입, 대체 수송 등 파업 장기화에 대비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유업계는 당장 수급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지만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일선 주유소들은 통상 2주에서 1개월치의 유류 재고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 하지만 파업이 한 달 이상 길어질 경우 상황은 달라집니다. 현재 재고는 있지만 계속 물류에 차질이 생길 경우 기름이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정유업계가 경기 침체 여파로 실적이 저조한 상황에서 물류 리스크까지 더해지면서 업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장민선입니다.
중소기업계가 집단 운송 거부에 들어간 화물연대의 업무 복귀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오늘 중소기업중앙회는 입장문을 내고 화물연대의 일방적인 운송 거부는 수출기마저 틀어막아 해외 거래처의 주문이 끊기는 등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가중시킬 것이라 지적했습니다. 이어 화물연대는 지난 6월 집단 운송 거부를 통해 이미 1조 6천억 원 규모의 물류 차질을 일으킨 바 있다면서 불과 5개월 만에 또다시 국민 경제에 극심한 손해를 끼치는 집단 운송 거부에 나서는 건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중소기업계는 정부가 물류 피해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업무 개시 명령 등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야 할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어제 한국은행이 지난 4월 이후 6번째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통상 기준금리가 오르면 은행들이 수신금리를 올리기 마련인데요. 금융당국의 경고성 메시지에 여전히 서로 눈치만 보는 모습입니다. 김수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렸지만 평소와 다르게 은행들의 수신금리 인상 소식이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 신한하나 등 5대 시중은행은 예적금 금리 인상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올 들어 기준금리가 인상될 때마다 즉각 예적금 금리 인상을 발표했던 것과는 분위기가 대조적입니다. 이는 과도한 수신금리 경쟁에 대한 금융당국의 연이은 압박이 있었기 때문. 전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에 이어 오늘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금융권의 자금 확보 과당 경쟁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이 때문에 은행채 발행도 쉽지 않아졌고 은행권의 입장에서는 자금 조달을 위해 수신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수익금리 올리면 어쨌든 정부에서 대출금리 연동적으로 올려가는 추세가 되니까 어쨌든 은행채로 발행하지 말고 해가지고 조달이 조금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다 서로 좀 눈치 보고 있지 않을까요? 한국은행은 내년까지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가기로 하면서 수신금리를 내버려두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한은의 최종 기준금리는 3.5에서 3.75% 사이가 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다만 예전과는 분위기가 다르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자연스럽게 시장금리가 오르면서 은행의 유동성 문제가 많이 사라졌다며 예전처럼 큰 폭으로 수신금리를 올리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은행권의 예금금리는 연 5%대로 올라선 상태입니다. 지난해 연말 1%대였던 것과 비교하면 1년 새 4%가량 올랐습니다. 은행권은 계속되는 금융당국의 경고에 수신금리 인상을 두고 눈치 싸움을 벌일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 중저신용자가 많이 찾는 제2금융권 대출이 문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으로 조달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돈줄이 마른 저신용자들은 제도권 금융 밖으로 내몰릴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미연 기자입니다. 제2금융권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전국 79개 저축은행 가운데 이달 3억 원 이상 신규 신용대출을 내준 저축은행은 32곳에 그칩니다. 연초보다 6곳 줄었습니다. 보험사들 역시 신용대출 심사를 더 깐깐히 하며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신용등급 낮은 이들의 타격이 큽니다. 일부 저축은행들은 저신용자에 대한 신규 대출 취급을 중단하거나 중신용자에게도 대출 심사 기준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는 금리 인상으로 커진 부실 위험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대출 최고금리가 20%로 막힌 상황에서 금리 인상으로 조달 비용 부담도 많이 늘어난 영향이 큽니다. 제도권 금융의 마지노선인 대부업체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대부업계 상위 사업자인 러시앤캐시와 리드코프는 최근 신규 대출을 줄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당장 돈이 급한 저신용자들은 법정 최고금리보다 높은 이자를 내야 하는 불법 사채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올해 8월 기준 675건, 벌써 지난 한 해 신고 건수의 73%에 이릅니다. 불법 사채로의 이탈을 막기 위해 법정 최고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얼마 전에 당국이 제2금융권에 대해서 대출 금리를 규제를 했잖아요. 그들의 조달 금리가 높아요. 대출 해주는 사람은 저신용자니까 가상금리를 붙여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예요. 수지가 타산될 수 있도록 그걸 좀 약간 문을 열어줘야지. 내년에도 금리가 오를 것으로 보여
대출 절벽에 다다른 대출 난민들의 걱정은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면입니다. 지난주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의 방한을 계기로 국내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옴시티 프로젝트가 큰 주목을 받았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의 또 다른 대형 프로젝트를 쌍용건설이 수주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제2의 중동 특수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해외 건설 명가인 쌍용건설이 중동에서 마리나베이 샌즈 성공 신화 재현에 나섭니다. 싱가포르의 상징으로 자리 잡은 마리나베이 샌즈 호텔은 쌍용건설이 시공해 우리나라 건설사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힙니다. 쌍용건설은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킹살만 파크 프로젝트의 사업 수행 능력 평가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킹살만 파크는 사막도시 리야드를 녹지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사업으로 전체 규모는 230억 달러에 달합니다. 프로젝트에 따르면 킹살만 파크의 면적은 서울 여의도 고건의 58배, 뉴욕 센트럴파크의 4배에 달하는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사우디 정부는 이곳에 대규모 주거복합단지, 쇼핑몰, 스포츠 경기장, 호텔 등을 함께 짓기로 했습니다. 또 리야드 도심 전체에 나무 750만 그루를 심고 도심 안팎을 잇는 길이 135km에 달하는 사이클 트랙을 건설합니다. 이 밖에 대형 박물관과 미술관 등도 새로 지을 계획입니다. 이 가운데 쌍용건설은 호텔과 전시시설 수주전에서 높은 경쟁력을 가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쌍용건설이 마리나베이 샌즈 프로젝트에 참여할 당시 시행사의 최고 경영자였던 조지 타나시에비치가 현재 킹살만 파크 프로젝트를 총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주최한 2022년 항공우주논문상 시상식이 오늘 열렸습니다. 올해로 20회를 맞는 항공우주논문상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항공우주학회가 후원해 항공우주인재의 등용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올해 최우수상은 박정원, 장인규 서울대학생과 차지훈, 장우혁, 노정원, 최주승 한국과학기술원 학생이 수상했습니다. 우수상에는 이정락 포항공대 학생과 정규 한국과학기술원 학생이 선정됐고 장려상은 5팀이 수상했습니다. 카이 관계자는 항공우주논문상은 20회를 거치면서 국내 항공우주 부분의 최고 권위상으로 발전했다며 카이는 뉴스페이스 시대에 걸맞는 항공우주 인재 발굴에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관중들이 맨해튼 거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올해로 96번째를 맞은 메이시스 추수감사절 퍼레이드를 보기 위해 몰린 인파입니다. 음악대가 행진을 하고 다양한 캐릭터 풍선들이 관중들 머리 위를 지나갑니다. 특히 이번 퍼레이드에선 해마다 돌아오는 크리스마스 요정 머라이어 캐리가 캐롤송을 불러 성큼 다가온 크리스마스를 실감나게 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선 16개의 거대 풍선과 28개의 작은 풍선, 12팀의 음악대, 700개의 광대 풍선, 그리고 산타클로스도 퍼레이드를 펼치며 관중들을 즐겁게 했습니다. 16개의 거대 풍선은 미니언즈로 유명한 미니언과 스타워즈 시리즈의 아기 요다로 불리는 그로구, 오랜 시간 사람들의 사랑을 받은 스누피 캐릭터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한 스케이트보더가 공원을 가로지르며 시원하게 달리고 있습니다. 묘기까지 능숙하게 선보이며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이 남자의 정체는 중국 청두에 사는 84살의 리밍친 할아버지입니다. 리밍친 씨는 우연히 스케이트보드를 접하게 됐고 곧장 스케이트보드에 흥미를 느껴 본격적으로 스케이트보드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스케이트보드를 탈 때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며 매일 2시간씩 스케이트보드를 타며 이제 턴 동작도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어떤 일이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라는 확신이 드는 운동이 있을 땐 고민하지 말고 일단 시도해보라고 조언했습니다. 쓰레기가 호수 표면을 가득 덮고 있습니다. 보트에 탄 사람이 호수에서 쓰레기를 끄집어내보지만 줄어들 기미가 안 보입니다.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와 지역 봉사활동 지원자들이 플라스틱 병과 고무 쓰레기 등을 수거합니다. 엘살바도르 최대 규모의 스치틀란 호수입니다. 스치틀란 호수는 꽃들을 위한 장소라는 의미를 갖고 있지만 이제는 꽃이 아닌 쓰레기를 위한 장소가 돼버렸습니다. 쓰레기 수거 봉사활동 지원자는 매일 평균적으로 350포대의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다며 호수의 쓰레기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밤, 방역 복장을 입고 방패를 든 경찰들에게 연신 장대와 철제 바리케이드가 날아옵니다. 세계 최대 아이폰 생산 기지 폭스콘 중국 정저우 공장에서 대규모 소요 사태가 발생한 겁니다. 최근 방역 불안을 이유로 공장 탈출을 감행했던 노동자들이 파격적인 채용 조건을 믿고 돌아왔지만 달라진 것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경찰은 퇴로액이 섞인 물대포를 쏘아대고 노동자들은 소화기로 반격하며 현장은 아비규환이 됐습니다. 날이 밝은 뒤에도 소요 사태는 이어졌는데 경찰은 처벌을 경고하며 노동자들의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성훈입니다. 전국 하늘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하늘 흐린 동안 중서부 지방에는 비 소식이 들어있는데요. 서울과 경기 북부, 강원 영서 북부에는 오늘 저녁에서 밤사이 비가 내린 후 자정에는 그치겠고 경기 남부와 강원 영서 남부, 충청 북부에는 내일 새벽 사이 비가 내린 후 개겠습니다. 양은 5mm 내외로 예상됩니다. 그 밖에 전국은 구름 많다가 점차 개겠습니다. 한편 주말 동안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서울의 내일 아침 기온은 6도로 평년보다 온화하겠지만 이후 중국 북부지방에서 확장하는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낮 기온 7도에 그치며 초겨울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찬 기온은 모레 새벽까지 이어져 일요일 최저 기온은 영하 1도까지 내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만큼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내일 새벽까지 하늘 흐리다가 점차 개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과 수원 6도, 춘천 4도 보이겠고 한낮에는 서울 7도, 인천과 춘천 9도에 그치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내일 하늘 맑겠습니다. 아침에 속초와 강릉 8도, 울진 11도로 시작해 한낮 최고 기온 속초 11도, 울진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 낮부터 하늘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전주와 광주 9도, 부산 11도로 온화하겠습니다. 한낮에는 전주 14도, 광주와 대구 15도, 부산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해는 하늘 흐린 후 개겠고 남해와 동해는 맑겠습니다. 물결은 서해 3m, 동해 4.5m로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고 이후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영하권의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경제 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